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귀와 눈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참모들이든 내각이든.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부동산에 관한 인식을 보면은 야 아마 뭐라고 합니까? 기함을 한다거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악소리가 나요.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열된 그런 주택시장도 안정이 되고 집값 상승세도 안정국면, 진정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해 줄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수석보좌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페이스북에 썼지만 이게 달나라에 사시는 분이 맞구나. 네. 우리가 달빛 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제 달빛 기사단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달나라에 살지 않고 제가 어떻게 현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대통령에게 거짓 정보를 올렸거나 아니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팩트만 몇 개 골라서 짜집기를 해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저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는 낮은 편이다. 그 팩트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보유세만 올린 게 아니고 거래세 올리고 취득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다 올려가지고 그 전체를 다 합치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영국 다음에 2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한 대통령의 참모면 그 종합적인 팩트를 다 정리해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이 부동산 입법 해가지고 임대차 입법에서 올린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알려야 대통령이 착각을 안 하는데 그건 다 빼고 좋은 자기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써 가지고 얘기해. OECD에서 제일 낮은 편이다. 그건 그건 맞아요. 맞지. 맞는지 아니지만 그 대통령을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참모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런 것만 원하는 대통령한테 맞춰준 것인지.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니까 참모들도 그렇게 둘 다 하는 거죠. 자기 안 잘리려고. 둘다 똑같은 그거 한번 찍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게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취사 선택돼서 진짜 너무나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달라야 산다는 게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의 뭐 4대 목표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4대 패키지라는 거. 4대 패키지라는 기도 안 찰 이야기인데 1타 3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첫 번째 뭐 불로소득 환수를 잘하고 있다. 불로소득 환수가 아니라 지금 1주택자, 실주택자, 실거주지 주택자들 세금 폭탄 맞아서 지금 어디 가서 하소연도부터 죽을 지경입니다. 빚내서 지금 세금 내야 되고 집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상황. 이게 무슨 불로소득 환수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대출 규제 강화에. 아니 실수요 억제. 네, 그래서 실수요 억제됐다. 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 억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필요도 없는데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데 그 실상은 뭐냐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하에 실제 현실은 실수요자가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죠. 실수요자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3, 40대 맞벌이 부부하고 중산층 정도 되고 그러면 유일한 꿈이 내 집 마련입니다. 네. 그 내 집 마련 꿈하려고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무슨 청약 저축에도 들어가지고 부동산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막아놓고 대출 규제 무지하게 강화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뭐 너희들은 집 마련도 하지 말아라. 집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건 투기 수요 억제가 아니라 실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 물량을 주택 물량 최대 공급. 이것도 20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수요 억제만 하고 대출 기증하다가 악소리가 나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하면서 뭐 서울 수도권에 뭐 몇만 원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동산 공급 물량도 보면요. 성남 과천시장, 그다음에 노원의 국회의원, 마포의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정청래.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뒤늦게 정말 억지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공공임대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공임대 넣느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그냥 한다. 예. 라는 걸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물량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실현이 안 되고. 다 허수예요. 허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급 물량이 뒤늦게라도 막 도심에다 이렇게 공공임대 끼워가지고 끼워 팔고 하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 있으면서 도심 무슨 재생인 이렇게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도심에다가 다 못하게 막아놨어요. 예. 아니 가장 가고 싶어하고 가장 살고 싶은 동네를 재건축을 막아놓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표 골목길 뭐 한다고 해서 그럼 동네 그거 그대로 도심 재생한다는 거 쓰러져 가는지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나 보면 신기해서 쳐다보지 거기 사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공급 물량 딸리니까 공공임대주택 끼워넣기 해서 한다니까
자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금 시장까지 반대하는 게 이게 무슨 공급 물량 확대입니까? 거기 이제 마지막에 세입자 보호한다는 거. 네 번째 세입자 보호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3법 통과해가지고 막 신속하게 56주에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군사작전 하듯이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요. 노무현 정부 때 겁니다. 아마 2005년인가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입법을 했어요. 취지가 좋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법을 했습니다. 노동자협에서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입법이 있으면 밑에서는 대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모든 회사가요. 비정규직을 24개월이 안 되게 23개월로만 계약을 합니다. 그럼요. 그거 다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정규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다녀요. 비정규직이 더 오랫동안 무기 계약직으로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입법을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정책의 선의는 실종돼 버리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임대차 대학에 계시지만 대학 강사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강사들 다 목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강사 보호한다고 강사법 하면요. 강사 더 잘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도 뭐 2+2니 뭐 5% 상한선 말이 좋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다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건 결국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벌써 여당에서도 그러면 월세 살아라 이건데 자기들 말이야 편하지. 전세 살다 월세로 살아고 싶십시오. 그 사람들 피눈물 납니다. 그런 이야기 해놓고 나서 임대차 잘 됐다고 세입자 보호한다? 세입자 쫓아내게 한 겁니다. 4가지 정책 패키지 다 엉망이 돼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달라라 했는데 달라라 사신 거 이제 확인했어요. 나는 뭐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정말 달라라 사시는구나. 응? 오늘 어디 뭐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와서 A4 써가지고 온 거 잊고만 있다. 아니 텔레비도 보고 신문도 볼 테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도 뭐 고시를 하신 분이고 사법연수원 2등으로 졸업하신 분이 그래서 요즘에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좀. 건강에 이상이 있나 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래 그 성실한 분이라서 다 이제 사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보고 읽는 이제 습관이 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외교 행사를 하거나 외신 저기 사절단들 외교관들을 만날 때도 사실은 보고 읽어가지고 조금 구설이 오는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보고 읽는 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료의 내용이죠. 그 참모진이 만들어서 올린 자료 그리고 대통령이 오케이 한 그 자료가 내용이 국민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딴 나라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건 보고 읽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말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그 저녁에 그 관저에서 휴식이지 말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좀 민심이라도 한번 좀 탐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임금이 변복해가지고 궁궐 나와서 민심 기행하듯이 대통령이 이 정도로 정말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진짜 딴 나라 세상이면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순댓국집도 한번 가보고 분식집에도 가보고 자영업자들 하는 데도 가보고. 뭐 대통령이 그렇게 다니면 또 이제 다 짜놓고 이벤트 그렇죠. 퍼포먼스 하니까 대통령이 밤에 여당이든 야당 의원들 또 그렇죠. 불러보고 또 각계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뻔한 얘기할 사람 말고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우리 맞습니다. 김근식 교수가 고 박사님이랑 불러서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봐라.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솔직한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누가 뭐 이렇게 공식적인 얘기하면 그 하나만 안 하는 소리야. 다 귀보더란 얘기나 하고 맞습니다. 민심 뭐 탐방한다고 다녀봤자 미리 가서 다 짜놓고 맞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을 하라고까지 그거 못 모르고 지난번 어디 그 논산에 시장 사귄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폭탄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YS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MB 박근혜 대통령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실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난리가 난 건데 대통령은 사실은 밤의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밤 일정을 제일 관리해요. 공식 일정은 뭐 외교도 있고 뭐 낮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안 되면 밤에 관저에서 정말 자기가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또 그다음 원로들. 안가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 불러들여서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일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벌써 홍보를 했으면 홍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위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친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야 원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분 한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데 그분도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한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한 번도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해서 자기가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참모들이야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해주죠. 그렇죠. 내각의 강요들이야 또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하지. 집권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 앞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심을 저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원로나 자문그룹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없고 그런 것들 소화하지 않고 안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지금 딴 나라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이 뭐 장관도 했고 국회의장도 했고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역할을 좀 해주시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또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국무총리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는 어렵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도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말고는 모든 국무총리는 청와대에 안테나 세워서 대통령의 심기 살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또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물론 정세균 총리가 총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정세균 나이도 그렇고 모든 그런 걸 좀 면에서는 기대해 보고 싶고 또 정세균 총리가 사실은 범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친문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그리고 항상 합리적인 입장과 이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임기 중반에 이 책임 총리로서 만약 역할을 대통령이 준다면 정세균 총리께서도 친문의 입장, 그 다음에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하시지 마시고 정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심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네. 네. 지금 뭐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격차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지난주 0.8%에서 이번 주는 0.5%. 그렇죠. 그냥 뭐 이건 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아무래도 정당이고 또 현장에서 민심을 바로바로 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은데 대신 청와대는 뭐 민심이야 늘 변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직도 뭐 그렇게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이미 이제 긍정과 부정이 이제 교차가 돼서 때도 크로스는 넘어갔기 때문에 부정이 또 많아진 면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제 같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모습인데 그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집권당의 지지도가 빠지잖아요. 근데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엉망이고 뭐 입법 독주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오만한 모습 보이고 말 실수하고 이러니까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빠져도 예전에는 일단 관망층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층으로 가 있어요. 바로 야당으로 잘 옮겨가지 않거든요. 안 가죠.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현상입니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빠져나오는 층의 대부분이 바로 통합당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봐서는 이건 민주당이 이걸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원인이 생겼는지,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도대체 지금 당정청 간에 어떤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진단해서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뭐 통합당이 잘한 거는 있습니까? 잘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런 반사이익이라고 봐야죠. 반사이익을 받아 안는 건데 그래도 중간에 관망층이나 부동층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오는 것은 통합당이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통합당의 전면적인 혁신이나 변화를 아직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황교안 체제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이제 모습들을 좀 정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아마 민심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어쨌든 김종인 주호영 체제에서 과거 같은 헛발질이라든가
뭐 장애투쟁 같은 거 안 하고. 예, 또 일부 의원들의 그런 돌출성 발언이랄까 국민의 눈높이하는 민심과는 다른 그런 발언들은 지금 많이 자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통합당으로서는 좀 바로 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통합당으로 오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리고 듭니다. 이제 김근식을 비롯한 이제 스피커 역할들이 잘 돼서 그때그때 민심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도 장마철인데 또 구례를 광주 얼른 또 쫓아갔어요. 그게 이제 민심에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응성, 반응성, 민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육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지도부가 어디 가서 수위원장 가서 이렇게 기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사실은 야당이면 사실은 직접적인 책임 있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먼저 여당보다 먼저 가서 수위원장에 가서 이 시찰을 하고 또 살펴보고 돕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주에는 또 이 통합당 의원 전부가 가서 또 수위 현장에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김종인 체제가 나름대로 이 야당에 대한 그동안의 비호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강 정책도 바꾸고 그다음에 당의 전반적인 문화도 바꾸고 원내 투쟁 중심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윤희숙의 5분 발언 등등 해서 실제로 정책 경쟁력을 가지고 좀 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투쟁과 일정의 거리를 두면서 국민들한테 믿음이 가는 야당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네. 과거 한국당이든 그 전에 한나라당이든 뭐 지금 통합당이든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는 저거는 기득권 정당이다. 뭐 그렇게 딱 머리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뭐 정강 정책에도 그렇게 넣고 지금 그동안은 정말 호남을 완전히 버려버린 자식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이 호남에서 출생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선대들이 예. 김병로 할아버지라든가 전 대법원 양초대 예. 그런 예. 분들이 뿌리가 바로 호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호남을 버려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호남의 출향민들이 수도권의 30, 30%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도저히 뭐 지난 총선에 봤잖아요. 완전 싹쓸이 당하거든. 그런 전략들은 잘한 것 같고 특히 뭐 이런 서민이라든가 중소 상인들 이렇게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도 사실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의 선정권을 뺏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 주요하게 공헌을 했고 또 다시 또 문재인이 당대표 있을 때는 또 당대표의 비상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친문 세력에 대한 컷오프를 먼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 혁신들을 또 주도하면서 총선의 승리를 또 이끌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 와서 이제 이 야당 통합당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또다시 이 야당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 그다음에 일어나는 정당 그다음에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정강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에 있어서 이 정책의 이른바 좀 중도로의 클릭이라고 할까요? 좌클릭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던 내용들을 오히려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되는 정책들로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경우, 특히 남녀 평등, 성평등에 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 전체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원내 뭐 투쟁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가 103명이 소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60, 70명 갖고도 DJY에서 군사적 어때도 잘 싸우고 다 얻어낼 것 얻어내고 결국은 뭐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그런 원내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뭐 물리력을 이용한 그런 동물국회 그런 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싸울 거는 싸우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윤희숙이라든가 조수진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반향을 엄청나게 일으킨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103석의 소수 야당에 이제 사실은 그 무력감 같은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가도 워낙 소수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민주당이나 범여권의 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다양한 국회 일정상의 어떤 제도 또는 국회법상에 보장된 권한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최대 활용을 해서 뭐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대표적이었지만, 그다음에 찬반 토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부 여당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끔하게 찍어주는 모습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방송이라든지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 103명의 우리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 조금씩 다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되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21대 국회 초반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그 싹수를 보여주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결과가 내년 4월 맞습니다. 재보선 이어서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석 민심, 저런 민심을 찾을 텐데, 전반적으로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이상한 회개한 그런 부동산 인식이라든가 인사 이런 것을 봐서는 통합당이 어부지리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본래 이 대통령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에서는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 사실은 정권에 대한 평가 분위기가 이제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4월에 사실 총선도 그런 면에서는 중간 평가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면 야당이 승리한 것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줄만하다 하면 여당이 승리한 건데, 이제 여당이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땐 약이 된 게 아니고 독이 된 것 같아요.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권력에 취해버린 거죠. 취하면서 그 뒤에 일어난 집권 여당의 일방통행이나 의회 폭주라든지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진의 고집과 오기,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임기 중반 넘어서 이제 내년으로 가면 이제 후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럴 때도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심은 뻔합니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갔을 때 이 정권이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는데 이 정권이 너무 한심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민심의 이반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야당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지금 김종인 체제 하에서 통합당이 조금씩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후에 이제 9월 달부터 정기국회, 추석 민심,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등을 보면 아마도 그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2년 뒤에 대선의 향방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김근식 교수님 모시고 정치 또 전국 현안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만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통합당이 얼만큼 쇄신 노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판결자는 결국 우리 국민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판단을 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